네. 자, 이제 저희가 미리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LCC 그리고 뭐 컨테이너 등 물류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미래에셋증권의 류재현 이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주로 밤에 많이 오셨었는데 아, 네, 그렇죠. 네. 요즘에는 또 전천으로 전천으로 오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즘에 LCC들이 조금 잘 나가는, 그래서 뭐 주가도 괜찮았던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다 이유가 좀 있었겠죠? 일단은 여객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죠. 네. 올해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기대감에 비해서 주가가 속 좋지는 않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림을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일본이 급격하게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예, 지금도 일본 많이들 가십니다. 엔저 영향도 있지만 그 동안에 이제 일본의 그 사실 노제팬도 옛날에 있었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는 거 그렇죠. 계산한 우리나라에서 거예요? 나가는 인천공항에 네네네. 대입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의 영향으로 작년 초부터 계속 회복을 하다가 일본이 급격하게 이제 달려지면서 LCC 주가가 작년 말에부터 올 초까지 많이 좋았었습니다. 수직 상승했네 진짜. 네, 이게 이제 2019년 대비 숫자인데 다 회복을 했지만 일본이 2019년 숫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숫자를 넘어서기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이게 또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이게 일시적이냐 뭐 이런 뭐 우려도 좀 있었고요. 근데 실적은 이제 LCC들이 상당히 좋았죠. 1분기에 보시면은 아무래도 가까운 거리는 LCC들이 워낙 많이 가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일본 노선뿐만 아니라 국내선도 많이 좋았었기 때문에 예, 실적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20%를 넘어서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그 실적이 좋은 게 가격이 좀 높았었나요? 가격도 가격이? 매우 높았고 맞아요, 엄청 비쌌어요. 많이들 나가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급의 영향인데 공급을 그동안 좀 줄여왔었겠죠.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기 때문에 항공기 숫자가 오히려 좀 조금 줄어든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스퀴즈 냈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스퀴즈? 예, 수요가 이제 나가려는데 공급이 그만큼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혹은 서플라이 크런치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보단 비행기 대수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네네. 나가려는 사람들은 갑자기 많고. 늘어나게 예. 되면서 그런데 주가가 사실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런 실적이 좋다 해도 주가는 조금 반등하다 다시 좀 빠지고 뭐 오늘은 좀 또 오르는 모습 보였긴 합니다만 이 전반적으로 운송 업종이 작년에 엄청나게 실적이 좋았어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대한항공 뭐 화물 때문에 좋았고 뭐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뭐 그 H&M 엄청 좋았죠. 뭐 세부 업종 관계없이 다 좋았는데 주가는 빠졌던 그런 모습을 네. 보여줬습니다. LCC는 조금 이제 사이클이 좀 달랐죠.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고 이제 좋아지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주가는 항상 좀 빨리 움직이죠. 네. 이미 작년 말에 주가 한번 좀 반등을 했었고 이제 어닝 피크에 대한 우려를 벌써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온 거 아니냐? 그렇죠. 운송주가 작년에 좋았지만 올해 감익할 것이라는 우려로 그 실적이 좋았음에도 작년에 주가가 안 좋았던 것처럼 LCC도 이번에 실적 좋은 건 좋은데 이렇게 지금 20% 영업이익률이 말이 되느냐 뭐 이런 그 일시적이다. 네. 예,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컨테이너가 대표적인데 영업이익률이 50% 가까이 나왔습니다. 50%요? 옛날에는 잘해야 10% 15%였죠. 근데 50% 나온 게 직관적으로도 약간 비정상적인. 언제 50%라는 거예요? 분기별로 이제 작년에 그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 H&M 막 달릴 때 네, 그때인가요? 작년 상반기. 작년 하반기도 50%대가 나왔었어요. 그래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지금은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그 우려가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럼 LCC도 비슷한 입장에서 하반기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거의 옛날에 1년에 벌 거를 거의 다 지금 1분기에 벌었어요.
어디 가요? 이 LCC들이 1분기에. 1년 벌 거를 옛날이면 1년 정도 벌 거. 옛날에 보통 보면 한 LCC들이 업체마다 좀 규모가 차이가 있지만 많이 네. 벌면 1,000억씩 영업이익 벌었는데 이번에 막 700억, 800억 이렇게 벌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본능적으로 이건 조금 일시적이지 않나. 다 온 것 같다. 주가는 항상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좋았던 거는 작년 말에부터 이미 좀 반영이 됐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1Q부터는 떨어질 거야라는 그런 우려가 이 주식시장에 좀 반영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2Q는 또 계절적으로 안 좋은 시즌이에요. 1Q보다 2Q가 좋을 수는 없어요. 4월, 6월? 왜요? 보통 LCC만의 특징이긴 한데 네. 화물이 없고 여객만 있으니까 네. 보통 1Q와 3Q가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방학이 그때 있어서 많이들 1, 2, 여행을 3. 가세요. 그렇습니까? 3Q는 뭐 휴가 시즌이기도 해서 뭐 대부분의 이제 항공사들 더 좋지만 특히 이제 단거리 가기 좋은 뭐 예를 들면 방학 때 이제 아이들 데리고 뭐 여행도 많이 가시고 하니까 그런 동남아라든지 이런 그렇기 때문에 1Q, 3Q가 좋은데 3Q가 조금 더 좋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과연 봐야 될 포인트는 1Q랑 3Q랑 어떨 것이냐. 옛날에는 1Q보다 3Q가 더 좋았으니까 네. 1Q가 이렇게 좋으면 3Q는 이거보다 더 좋겠네? 라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1Q는 너무 좋았으니 3Q는 오히려 이거보다 좀 못할 덜 것 좋은. 같다. 예. 옛날에도 3Q가 아무리 좋다도 뭐 20%씩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문제는 지금 이제 코로나 풀렸다고 많이들 가시는 저희가 수요 소위 이연 수요라고 또 부르는데 요 수요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언제까지 갈까? 그런 것들이 아직은 의문점이라는 거죠. 그럼 가격은 어떨 것 같으세요? 가격은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이라는 게 어떤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티켓 가격?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이 좀 싸지는 게 좋지만 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뭐 그게 유지되는 게 실적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림을 보시면은 일단 글로벌리 공급이 상당히 안 나옵니다. 그렇죠? 왼쪽은 작은 비행기, 오른쪽은 큰 비행기입니다. 민도령이 조금씩 회복하고는 있지만 물론 23년 아직 올해가 다 안 지났지만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업체별로 보더라도 이제 수요가 지금 좋고 실적이 좋지만 연말 정도 돼서야 이제 비행기를 조금씩 들여오는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뭐 비행기 수요 좋다고 뭐 자동차처럼 막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다 도입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많이 도입. 예를 들어서 한 3년 이제 쉬었잖아요. 네네. 2년 3년 이렇게 쉬면 원래 이제 비행기도 뭐 항공 연한이라는 게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뭐 20년 쓸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렇게 한 2년 3년 놀리면 그게 좀 늘어납니까? 아니면 어쨌든 얘는 비행기라는 거는 뭐 한 20년 몇 년 쓰면 이제 무조건 폐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꼭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 잘 관리하면 더 오래 그렇죠. 쓸 수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이제 아주 오래된 비행기로 짭짤하게 수익을 남기는 이제 소위 초저비용 항공사들이 있거든요. 그럼 목숨 걸고 타는 거예요? 그래도 인증을 받은 거니까 조금 이제 안전하다고 보고 타는 건데 상당히 낡은 비행기로 그래요? 그 대신 더 낮은 가격으로 그런 업체들도 코로나 이전에 거의 고수익을 거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왜 이걸 여쭤봤냐면 네. 그 2, 3년 동안 만약에 비행기를 잘 못 굴렸으면 어쨌든 잘 관리해 갖고 쓰게 되면 굳이 새 비행기 인도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이전과 같은 정도로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싶어 갖고 네네. 그 수요량은 아까 이제 마이너스에서 올라가는 추세지만은 2019년보다는 적은 거잖아요 지금. 네, 국면별로 좀 다르지만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국제선만 보여드렸는데 국내선을 또 띄워야 되잖아요. 네. 국내선이 또 제주도를 엄청 많이 가셨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약간 좀 공급이 지금 현재로서는 비행기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는 맞다.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이 공급의 이슈에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 돌려면 이제 중국이 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눈에 띄는 게 중국이 회복을 많이 못하고 있죠. 물론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 기울기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지만 이게 공급을 항공기의 오퍼레이션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려면 중국 같은 나라가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뭐 그냥 셔틀처럼 운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 뭐 이런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김포로 오면 바로 일본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뭐 그 사이에 또 중국도 한번 갔다 오고 제주도도 갔다 오고 이런 게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 역할을 좀 해주는데 그게 좀 회복을 못 해주고 있다라는 점도 좀 오퍼레이션에 조금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차질이 있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런 요인 때문에 그럼 어떻게 예상하세요? 3분기는 아직 많이 남았지만은 일단은 제가 2분기는 안 좋고 조금 안 좋고. 안 좋은데 2분기도 계절적으로 안 좋은 거는 꼭 안 좋다고 얘기는 안 해요 저희가. 예. 저희가 예상하는 거 옛날에 비해서 혹은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는 2분기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현재 분위기는 조금 더 분위기 연장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표값 보면 알잖아요. 네, 그렇죠. 표값은 아무래도 조금 유지되고 좀 빠지는 측면이 있어요. 계절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우려보다는 좀 괜찮은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 요인 중에는 지금 엔저 현상이 있죠. 여전히 일본 노선이 크게 죽지 않고 다시 또 회복을 하는 모습 그래프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예, 그런 보면 예전에도 그 뭐랄까 이게 막 초저가 표 티켓 막 땡처리 티켓 이런 게 막 많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어쨌든 뭐 항공사 입장에서는 뭐 비싸게 판 것도 있지만 그 땡처리를 판 거는 이제 아무래도 쌀 테니까 잡아먹겠죠. 평균 치면 이제 많이 못 먹었을 텐데 요즘은 그런 땡처리 항공표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네. 뭐 보통 땡처리가 나오는 게 수요가 이제 마지막까지 측정하다가 안 되면. 이제 나오는 건데 지금은 사실 그런 거 별로 제가 본 것 중에서 이렇게 탑승률이 계속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 예, 때문에 그리고 공급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LCC를 위주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아까 이제 보시면은 그 대형 항공기도 저희 주목을 했어요. 대형 항공기. 둘 다 공급이 안 좋지만 부진하지만 대형기가 더 부진한 상태죠. 네네. 거의 21, 22년에도 회복을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 기준이 대형하고 중소형이 몇 석 기준으로 대형이랑 중소형. 이거는 와이드바디, 네로우바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통로가 하나냐, 두 개냐 이런 걸로 일단 보통 보시면 됩니다. 그 통로가 두 개면 대형.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리고 하나면은 소형. 네. 보통 이제 보잉 뭐 루너tum 737, 뭐 에어버스 320 이런 쪽이 이제 중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형은 777, 뭐 777, 뭐 A350 이런 것들, 330 뭐 이런 것도 대형.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지금 LCC 이슈 막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제 출국하는 단거리 위주로 가는 거는 분명히 좋은 현상이지만 조금 더 이제 길게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대형기라는 것은 거의 장거리 노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장거리를 많이 가니까 뭐 예외 진에어가 같은 예외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대형 항공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언젠가는 지금의 높은 티켓 가격이 좀 옛날 수준으로 돌아가겠지만 장거리는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2023년까지만 나왔는데 네. 그럼 이제 보잉하고 에어버스가 내년도에는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것 같은데. 할 수는 그러니까 일단은 네. 뭐 지금까지 누적된 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한꺼번에 그렇다고 이 20년부터 23년까지 못했던 거를 내년 한 방에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생산 능력의 한계가 또 있고 네네네. 요즘 또 그렇게 인력이 부족합니다. 항공기 제작에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좀 조선사의 인력 부족하다고 난리잖아요.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리스 많이 한다면서요. 그럼 이제 중간에 뭐 캐피탈사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항공기 제작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 항공기 운행하는 그 항공사들이 있어서 리스사 통해서 이렇게 리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건 아니지만 뭐 이 제작사 쪽에 뭐 얼마씩 할부처럼 이렇게 줘서 가는 겁니까? 보통 대부분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리스사를 통해서 그럼 요즘처럼 금리 비쌀 때는 여기 항공사들도 조금 힘들겠네요. 뭐 이 리스도 금융 리스가 있고 이제 운영 리스가 있는데 어쨌든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리스비가 올라가는 그런 요인을 작용하게 하죠. 예. 그렇겠죠. 특히나 요즘처럼 수급이 모자랄 때는 항공사들이
좀 더 비싼 값을 치고라도 비행기 돌입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쪽도 그러니까 그런 비용 증가 요인을 보전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가격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겠죠. 이건 티켓 가격이 계속 유지가 좀 돼줘야 이제 새 항공기도 더 좀 전투적으로 사오고 뭐 이럴 텐데. 어쨌든 올해 실적은 이제 올해 적어도 올해만큼은 밝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우리 저 항공사들, 근데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조금 약간 그 특히 이제 LCC 쪽으로 너무 난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네.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LCC들이 점유율이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계속 많이 올라온 상황이었고 전체 항공 수요 가운데 LCC의 비중이 높아졌어요, 이제 계속. 단거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저희가 4-5시간까지 거리를 이제 아시아 정도 되겠죠. 그런 중에선 계속 점유율을 늘려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인 LCC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어그러졌긴 하지만 뭐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개수를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5개 외에도 또 저비용 항공사들이 더 있었고 채 날개를 피지 못하고 이제 접은 항공사도 있고 이미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랑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실 뭐 흔히 비교하는 인구수는 훨씬 작지만 뭐 네. 싱가포르나 뭐 중국이나 그 홍콩이나 이런 쪽 국가들은 거의 떠오르는 항공사 한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우리나라 지금 저비용 항공사가 몇 개입니까? 여기 그래프엔 5개지만 훨씬 더 많죠? 뭐 지금 사실 뭐 여기는 이제 좀 직접 연관은 없지만 이제 에어프레미아라는 회사, 예? 에어프레미아라는 회사 에어프레미아? 새로 생겼습니까? 생긴 지는 됐습니다. 좀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플라이 강원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플라이 강원. 네네. 뭐 계속 이제 그리고 저희가 잘 모르는 항공 하이에어 이런 회사도 있어요. 하이에요? 처음 들으셨죠? 국내 전용이에요? 거의 보통 이제 프로펠러기. 제가 뭐 어쩜 탔을 수도 있어요. 그 울산 갈 때 한번. 네, 뭐 그런. 네. 와, 울산 갈 때. 그 비행기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프로펠러를 탔어요. 네. 이제 멀미 좀 하셨어요. 와, 이게 울산 올라갈 때는 그나마 뭐 그냥 좀 그렇게 갔는데 내릴 때 와. 프로펠러면 한 20석 되나? 아니에요. 20석은 아니고 한 60석? 6, 70석 그 이상 정도 그래도 됐던 예. 것 같은데. 와, 내릴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역학적으로 보면 네. 상당히 안전한 게. 또 프로펠러가 네. 제트 엔진보다. 네, 제트 엔진은 사실 이제 그 제트 추진 만약에 엔진 꺼지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근데 프로펠러는 어느 정도 유지가 좀 되겠군요. 예, 그리고 또 글라이딩도 가능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타는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타시는 승객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심하니까 흔들리는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죠. 네. 예. 깜짝 근데- 놀랐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이제 랜딩 하실 때도 물론 이제 그분이 그러신 거겠습니다만 저는 무슨 이제 항공모함에서 항공기 이렇게 저 전투기 착륙할 때 이렇게 빵 내리잖아요. 그리고 울산 공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네, 와. 그게 이제 하드 랜딩이라고 저희가 표현도 하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하는 그게 이제 그 착륙 후에 이제 정지할 때까지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하드 랜딩을 하시는구나. 하드 랜딩이 그래서 하드 랜딩이군요.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이. 물론 좀 여유가 있으면은 부드럽게 낼 수 있겠죠. 근데 뭐 사실 제주공항 뭐 아니면 여수공항 제가 최근에 갔는데 네. 거기만 해도 쾅 내리는. 그렇습니까? 예. 그 전혀 위험하거나 뭐 그냥 느낌이 좀 무서운 거군요. 예. 그렇게 보시면. 사고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렇게 처음 내려봤거든요. 빡 내려셔갖고 와. 저는 잠 깨고 좋던데요. 거기서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까? 뭐 알아서 내리겠죠. 뭐 제가 안 잔다고 뭐 달라지는 건 아니죠. 야, 거기서는 못 잤어. 여튼 많이 타시면 또 뭐 익숙해질 수도 있겠군요. 우리가 너무 편한 거에 좀 네네. 부드러운 거에 너무 익숙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 이제 네. 승차감을 중요시 여기죠. 그러네요. 자동차도 그렇고. 반성하겠습니다.
여튼 그런 이제 굉장히 다양한 항공사들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 회사들도 다 이익을 내고 이제 많이들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게 이제 과연 이제 이 리오프닝 수요에 기댄 일시적인 것인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을 저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 수준이 조금 레벨이 격차가 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큰 회사 그동안 경쟁력 원가 경쟁력이 중요하거든요. 시스템 원가 경쟁력을 계속 유지했던 회사들을 그리고 저는 요즘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 한번 이렇게 큰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네요. 그러니까 그 LCC가 다 큰 위기가 있었는데 네. 증자하고 그랬죠. 네 증자도 하고 근데 진에어는 추가 증자를 안 한 회사이거든요. 진에어가 한진 네네. 계열이죠? 대한항공의 대한항공 계열. 자회사입니다. 네. 엄청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캐시가 많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서 향후에 이제 이런 위기가 또 안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이제 LCC들은 조금 취약하죠 그런 부분에서 외부에 기댈 수밖에 없고 네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가시려면 진에어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제일 좋았고요. 그러면 이제 공급이 계속 딸리니까 티켓 가격은 유지하고 이제 수요만 이게 단순히 기저 효과냐 아니면 좀 유지될 수 있냐 그것만 좀 판단하면 되겠네요. 지금 일단은 기저 효과는 이제 넘어서는 그런 이연수 효과? 이제 그 이연수가 꺼졌을 경우. 그래서 저는 요즘에 투자자분들한테 2010년 얘기를 좀 합니다. 2010년? 2010년에도 네. 이연수요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항공 여객은 아니고 네. 이 화물 수요였어요. 화물 수요. 그때 이제 저희가 펜트업 디맨드네 뭐 인벤토리 리스타킹이나 이런 얘기가 그때 있었는데 뭐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금융위기가 있어서 있은 이후에 많은 리테일 업체들이 재고를 많이 축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그 소위 QE를 하면서 이제 금융 완화 정책을 쓰면서 그 양적 완화를 썼죠. 그러면서 좀 좋아지니까 수요도 좀 좋아지는데 줄였던 재고를 크게 늘리면서 겉으로 보면 약간 가수요 같은 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도 제 기억에는 상반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총수요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상반기가 이렇게 좋아? 하반기는 당연히 더 좋겠네? 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게 좋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 가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상적인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고 그때도 제 기억에 저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추석이 됐을 때 추석이 때는 보통 화물이 끊깁니다. 다 쉬시니까 딱 추석 연휴가 끝났는데 화물 수요가 다시 안 돌아오는 거죠. 그만. 그래서 아마 그때도 그런 실망감에 다시 주가가 좀 하락했던 그런 그 다음에 터졌던 게 유럽 위기 막 이러면서 좀 계속 안 좋았었던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그런 이제 화물이냐 여객이냐 요것만 바뀌었지 이연 수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3Q가 과연 이만큼 더 눈높이를 가져가야 되는지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항공하면은 이제 LCC는 아니지만 또 화물도 좀 잘 봐야 됩니다. 저희가 아직은 저희 항공업을 중립 의견을 갖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화물 경기 때문인데요. 화물이 이미 21년 말을 정도 고점으로 계속 이 수요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항공 요금이 진짜 컨테이너 요금처럼 엄청 요율처럼 많이 올랐다가 옛날 수준은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화물 때문에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가 이제 여기 쪽에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 보는 입장에서는 과연 여객은 좋아지는데 화물은 떨어져 이제 투자자분들은 헷갈리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도 여객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 이런 이제 시각들이 좀 있는 것인데 아무리 그래도 옛날에 벌은 만큼 과연 벌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일단은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많은 운송업체들 대한항공을 포함해서 그 작년에 많이 벌었고
있고 올해는 이익이 빠지거나 더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옛날보다 확실히 이익을 내는 체력이 좀 좋아졌다라는 건 좀 알 수 있고 그것이 확인되는 게 아마 1분기에서 2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게 확인이 되면 작년에 그렇게 실적이 좋았는데도 안 갔던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애들이 그런 종목이 현대글로비스 같은 업체들이죠. 주가가 갑자기 좀 반등하기 시작하는. 왜냐면 실적은 좋은데 주가 안 올랐다는 건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모멘텀이 붙었을 때 금방 주가 따라붙는 그런. 글로비스는 근데 좀 다른 이유로 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자기 뭐 2차 전지, 뭐 신사업 배터리 뭐 이런. 근데 사실 그게 당장 이익에 막 붙는 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어떤 네네네네. 2차 전지 붐을 타고 올랐는데 그 오를 수 있는 원인이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고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줬기 때문에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쌌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자분들이 소위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 화물이 2020년도에 많이 올라오고 작년에도 올라온 거 공급망 이슈 때문에 그런 거죠. 공급망 이슈 특히 이제 이게 여객기가 이제 안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물을 실을 공간이 줄어듭니다. 여객기에도 화물을 실 수 있거든요. 벨리카고라고 해서 여객기가 아예 안 떠버리니까 화물은 이제 사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공급이 없어진 거죠. 수요는 더 늘어났는데 그래서 지금 소위 그때 서플라이 크런치로 좀 부를 수 있는데 공급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전례 없는 화물 요금의 상승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형사들 얘기하니까 그 얼핏 생각나는 게 요새 이제 그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슈 그리고 이유도 뭐 2개월 연기한다고 발표도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계속 늦춰지거나 약간 좀 이 합병의 가능성이 조금은 이제 줄어드는 것 같이 보여서 조금 아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계속 이제 극적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뉴스 플로우상은 쉽게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저는 이제 만약에 합병이 된다고 하면 가정을 하면 대한항공한테는 이제 거의 한색이 나올 거 말까 하는 호재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면 이건 사실 합병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미국 갈 때 예를 들면 뭐 타십니까? 대한항공 아니면 아시아나 타십니까? 물론 델타항공 탈 수 있으시지만 대체로. 예, 저희는 대부분 마일리지의 노예이기도 하고 예. 근데 그게 고민이에요. 예. 예를 들어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선택할 거냐. 이제 가격 비교해보면 근데 뭐 그래도 한 3, 40 차이 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게 3, 40이면 마일리지보다 더 큰 것 같은데 그럼 그냥 마일리지 포기하고 델타니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런 거 이제 가고 그럴 수가 좀 있지 않나. 예,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좀 더 젊은 세대일수록 네, 실리적인 맞아요. 선택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좀 더 경제력 있는 분들은? 이쪽에 좀 더 왜냐면 이게 또 서비스가 또 기대하는 수준이 좀 다르기 충족시키는 수준이 좀 대한항공이 다르기 좋긴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타보면. 국적기라는 게 또 딱 그렇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외국에 여행 갔을 때 딱 하다가 이제 다시 국적기를 타는 순간 마음이 좀 편해지고. 맞아. 딱 일단 외국에 가서도 대한항공을 타면 혹은 뭐 아시아나항공을 타면 그때부터 이미 귀국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죠? 국적 항공기는 이제 영토로 영토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한국 항공기를 딱 타면 약간 우리나라에 벌써 돌아온 느낌이 좀 나요. 그렇죠. 음식도 뭐 기내식도 그렇고 뭐 비빔밥 주고 하면 그리고 한국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영양도 많이 틀어주고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라면도 주고 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장거리 쪽에서는 거의 준 과점 이상의 그런 일이고 특히 화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화물도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물건을 실을 때 아시아나 아니면 대한항공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원래에서 합병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인수되기 쉽지 않은 것인데 코로나가 그 상황을 만들어 줬는데 과연 이게 될 것이냐라는 것은 일단은 뭐 가능성 열어놓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정말
인수됐을 때 단기적으로는 안 줄 수 있어요. 대한항공 입장에서. 왜냐하면 아시아나항공에 이제 인수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조단위 인수자금 투입해야 되고 아무래도 구조조정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데 그 실적이 대한항공에 산입이 되겠죠. 또 연결로. 네. 그러면서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냥 M&A가 안 됐을 경우는 뭐 대한항공에서 크게 손해 볼 수는 또 없는 것이죠. 더 장기적으로 더 좋은 그런 건 없지만. 네네. 예. 그래서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만약 인수가 안 되고 자금이 투입이 안 되면 또 외부 자금 조달을 하든 이제 뭐 산업은행이나 이쪽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자금 조달을 받든 근데 경쟁력을 크게 갖지 못하겠죠. 그런 입장에서 나머지 항공사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이제 긍정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돼봐야지 아는 것이다. 네. 지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될. 네네네네. 그럼 이제 글로비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글로비스 좀 이 컨테이너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화물 이제 전체적 경기가 조금 이 컨테이너가 상당히 잘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HMM 그렇죠? HMM 컨테이너 좀 그림 보시면 크게 그렇게 운임이 사실 5월에 좀 반등 3월 갖고 막 반등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썩 반등 못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BDI고요. BDI도 좀 오르다가 좀 마르고 최근에 좀 빠지는 상황이고 컨테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실적이 안 좋은데 그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은데 비활동 선박 비중이 떨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원래 이게 쉽게 말하면 선사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가르쳐주는 지표인데 지금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임이 낮은데도. 그럼 컨테이너 공급 수급만 보더라도 여전히 내년까지도 공급이 많이 나오면서 공급 증가율이 올라가고 수급이 역전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컨테이너 인도량이 역대급 보통 이제 150만 TEU 이 정도 되는데 지금 내년에 거의 300만 톤까지 가까이 근접을 하는 그만큼 좋았을 때 많이 발주를 해놨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컨테이너 업체들이 지금 2022년 거의 50% 찍고 60%까지 찍었죠 영업이익률이. 야, 완전 원상해 보겠네. 쭉 떨어지고 있는데 업체별 차별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팟 비중이 높은 이 대만 선사들이 지금 벌써 적자로 빠진 업체들이 있습니다. HMM도 많이 아니구나. 에버그린이 급격하게 떨어졌군요. 여기 떨어진 것은 이제 양밍이랑 완하이가 떨어졌고요. 네. 예,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예. 지금 HMM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머스크, 에버그린 같은 유수의 컨테이너 업체와 방향은 같이 떨어지지만 잘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HMM을 오랜만에 커버리지를 개시한 이제 이유도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네. 측면이 그럼 장기 공급 계약이 좀 많아서 들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그런가요? 장기 공급 계약도 많고 원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형 컨테이너를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네. 이제 옛날에는 사실 쉽지 않았던 경쟁을 이제는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안 좋다 하지만 컨테이너 영업이익률이 이번에도 1분기에도 10% 중반대가 나왔거든요. 네. 옛날에는 최고로 좋았을 때가 이제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연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컨테이너 선사들은 괜찮다. 이제 아직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버틸 수 있는 무엇보다도 HMM 같은 경우는 옛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컨테이너 하면 옛날에 치킨 게임 뭐 이렇게 했는데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안 좋은 업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HMM 같은 경우는 투자 관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12 그 조기 상환 전환과 조기 상환 여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산업은행이 이제 매각을 추진 중인데 이 조기 상환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12가 전환이 되냐 안 되냐 그대로 상환되냐에 따라서 이제
매각의 어떤 그 매수하는 매수자가 좀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상당히 조기 전환이 된다고 하면 조기 상환이 된다고 하면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거는 언제든지 뉴스가 나올 수 있고 아마 9월 전에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올해 하반기를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 운송업종 내에서는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운임 지수는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잖아요. 네네. 그 이제 스팟 운임 지수, 네. 뭐 SCFI 나 S- 이건 지표 1000 가까이 다시 올라가진 않겠죠? 지금은 뭐 계절적으로 네. 뭐 좀 저점 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3분기에 보통 좀 올라오기 때문에 네, 근데 네. 전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경기 상황을 엄청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조금 수요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아까 보셨다시피 공급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수급을 이기고 그 컨테이너가 다시 요율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예. 근데 결국은 다 컨테이너 사한테는 다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투자 관점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도 많이 빠진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네. 예. 오히려 의외로 주가가 이제 그런 이벤트나 뭐 HMN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 상환 여부에 따라서 크게 예. 움직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요? 네네. 아 그래요? 예. 이제 한번 유행 한번 이렇게 싹 한번 하고 나면 요거는 이제 한참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보통 주가가 안 간 지 꽤 오래됐죠. HMN도. 다시 한번 갈 수도. 거의 1년 반 이상 안 갔는데 네. 1년 반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매각 이슈가 나오고 그러면 좀 그래요? 10이 전환되고 그러면서 전환되고.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그래서 시비 고민 엄청 많죠 여기. 지금 발행된 주식의 2배 이상 예, 주식 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유 안돼 안돼. 근데 이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 그러니까 조기 상환을 받아준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완전 달라지는 거죠. 아니 돈을 그렇게 벌어놨어요? 예, 그렇죠. 거의 15조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현금이? 네. 아 그래요? 예, 시총이 얼마예요 여기? 10조가 넘었다가 지금 빠졌죠. 아 그러면 그래서 지금 돈은 많으니까 네. 전환을 이거 또 전환 안 그 가만히 있으면은 그렇다고 조기 상환 신청 안 하면 이 스텝업이 돼서 또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비용을 더 내야 되죠. 아, 조기 상환을 요청을 하면 12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하자니 왜냐면 전환가가 5천 원 정도 되는데 훨씬 더 높으니까 해주기도 안 해주고 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회사 결정이 아니면 저 채권자들이 결정해요? 어떤 그 10일 그러니까 저 이거를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지 그거는 아니면 돈으로 예, 받을지 채권자가 결정하는 거죠. 채권자 그러니까 돈 산업은행 빌려준 사람들이 네네네. 이 채권 아니 뭐지 이 시비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나와 있나요? 예, 전환가가 5천 원. 예. 5천 원 지금 뭐 2만 원 좀 안 되니까 주가가 예. 옛날에는 뭐 3만 원 뭐 이런 가까이 됐을 때는 무조건 그럼 당연히 바꿔야 바꾸겠네요. 되는데 네. 근데 전환을 하면 주가 빠지 주식 수가 많아지면서 주가가 또 빠지니까 네. 고민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고민을 하는 거는 이제 산업은행이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또 매각을 해야 되고 네, 또 매각을 하겠다는 입장에선 고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 민간 기업이면 민간 기업이 채권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 바꾸는데. 무조건 바꾸죠. 아 그런 근데 거 상관없이. 지금도 사실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테크니컬로 지금도 전환할 수 있는 주식으로? 예, 주식을 전환하는데 일단 있는 거죠. 근데 HMN 입장에서는 9월 달에 넘어가면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조기 상환 신청을 하는 9월부터 아마 조기 상환 신청을 할 수 다는 아니고 일부 이제 매년 정해져 있는데 상환 신청을 안 하자니 그럼 또 그것도 배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그때서야 이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래나? 그 방향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쵸. 이 딜레마이기 때문에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거 안 하면 배임이다. 뭐 이런 점 입장에서 해줬기 때문에. 근데 한 번 했을 때 이제 그 결과가 썩 좋진 않아서 이제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전환은 사실상 쉽지 않겠네. 그죠? 전환은 제가 볼 때 어렵다. 근데 이제 이게 배임이 아니라는 논리를 또 찾아야겠죠. 아 이게 배임 이슈가 있으니까 네네. 배임이냐 아니냐는 누가 결정해야 되지?
이제 검찰에 누가 고발해서 결국은- 검찰이 그렇죠. 예를 들면 주가가 막 그래서 빠졌다. 그럴 경우 이제 그러니까 전화를 안 하고 받아줬다. 그럴 경우 이제 누군가 이제 뭐 이의를 제기하고 그럼 결국은 법정으로 가야겠죠. 야 진짜 완전 이거는 진퇴양난이네. 고민이 많을 전환해도 겁니다. 예. 저 주가 떨어지면서 욕 바가지로 먹을 거고 전환 안 하고 그냥 돈으로 받아도 전화 안 하면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익을 볼 수 포기하는 있는 거니까. 3배 이상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때 계속 갖고 있자니 이건 뭐 할 짓은 아닌 것 같고. 아 애매하네. 반띵 같은 거 없나? 반은 전환하고 반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큰 의미 없나요? 아 애매하네. 아, 야 이때 묘수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만큼 저 채권이 많아요. 전환 자체가 많아요. 그러면 이 중에 4분의 1을 전환을 하는 겁니다. 4분의 1을 전환하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느냐? 모두 다 저 돈으로 받을 때보다는 당연히 왜냐면 4분의 1만 전환하더라도 거의 주가 한 3배 정도 전환가보다 비싸니까 훨씬 더 이익은 남고 그 다음에 시장에 주는 충격은 좀 덜해지고 왜냐면 사람들은 이거 전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4분의 1 전환하고 4분의 3은 돈으로 받고 이러면서 배임이 아니라는 법적 논리를 또 주장할 수가 있죠. 뭐 글쎄요. 뭐 어쨌든 물에 밍크 방울을 하나를 떨어뜨리든 10방울 떨어뜨리든 색깔은 변하는 법이니까 한 주라도 안 하면 뭐 충분히 꽃을 잡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충분한 이제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결정이 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진짜 이 HMM은 너무 고민이다. 너무 고민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올 줄을 전혀 상상을 못 하고 아마 그때는 이제 받은 거니까 더 그러겠죠, 그죠? 뭐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때는 거의 자금 조달 수단이 이거밖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대규모 이제 선박을 지금 생각은 상당히 잘한 국가를 위해선 잘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이 지금까지 경쟁력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던 원인이기 때문에 아, 주식으로 바꾸고 반을 소각해요. 그 이슈는 또 나중에 또 다뤄야 될 것 나중에 같습니다. 또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만 이슈라서 알겠습니다. 근데 뭐 HMM은 그런 이슈가 좀 있고요. 또 있나요? 다른 회사? 그래서 예. 예, 뭐 여기 이제 장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하반기 탑픽으로 뽑는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대글로비스고 상당히 건전한 이제 어떤 그 실적을 보여주면서 특히 환율 요즘처럼 이제 환율이 생각보다 안 떨어진 상황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그거였거든요. 올해 실적이 감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 때문이라는데 좀 잘 버텨주고 있어서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올해 처음으로 현대차가 아닌 다른 자동 그 완성차로 OEM으로부터 수주를 크게 받은 게 있는데 아 자동차 실어 나르는 거. 자동차 운반. 네. 그 실적이 올해부터 잡히면서 어디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비밀이에요? 북미 최대 뭐 완성차 업체라고 기사에 나왔기 취임네.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다들 이제 투자자분들이 알아서 추정을 하셔야겠지만 북미 최고. 어쨌든 네. 의미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사 현대차의 경쟁사로부터 주문을 받은 거니까. 또 하나 이제 이 자동차 운반선에서 바뀌는 의미 있는 다이나믹스는 중국이 자동차를 수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중국이 해요. 중국이 자동차 수출하고 있고 유럽 쪽으로 주로. 뭐 동남아? 예, 동남아도 일단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점점 확대를 하겠죠. 근데 중국이 자동차를 수출해 본 적이 없으니 자동차를 운반하는 해운사가 취약합니다.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글로비스 같은 업체들이 그쪽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좀 노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 운반선이 지금 해운은 다 떨어졌는데 자동차 운반선 시황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직도 발주가 많이 안 됐었기 때문에 시황은 좋고 그
글로비스 같은 배에 자동차를 싣고 가잖아요. 맨 위에 갑판 위에 다 싣고 가나요? 아니면 밑에 지하층으로 막 엄청 또 싣나요? 거의 아마 그 뉴스 보시면 막 자동차가 배 안으로 막 가잖아요.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네. 안에 다 지하로 막 들어가죠. 아 그래요? 지하라고 표현 안 하면 그러니까 예, 배- 갑판 아래. 예, 뚫려 있진 않습니다. 비 오면 뭐 다 젖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네네. 아, 다 갑판 속에 쪽- 다 속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 갑판은 비워놓고 가요? 갑판이라는 게 이제 자동차를 싣는 건 아니고요. 컨테이너는 저희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자동차 운선은 이제 다 문 닫고 나면 자동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음. 약간 좀 그래도 위에도 뭐 좀 싣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 가는 김에 이삿짐 같은 것도 충분히 이제 내부에 쌓아놓을 만큼 쌓아놓기 때문에 예, 그러네. 덮어놓고 하긴 갑판으로 가면 그거죠. 그러니까 막 막 비 오고 그러면 파도 치고 그러면 소금물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 그렇죠. 네. 아, 근데 한창 더 이제 컨테이너가 모자랄 때는 컨테이너로 실어 놔두는 것도 굴러가는 것들은 이제 자동차 대신에 막 싣기도 하고 그러면서 돈을 엄청 식상이 좋고 컨테이너 아. 안에 자동차를 컨테이너로 싣는 꼭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네. 굴삭기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컨테이너로 실어 놔두고 막 그랬다가 컨테이너 너무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자동차 우선 그러면 그래요? 돈도 예, 수익성도 높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꺼지겠지만 네.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장기 계약 물량들이 계속 나가면서 이익 체력이 높아졌다. 네, 뭐 이런 네, 것들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요. 네. 항공주 괜찮게 보세요. 항공주는 업종 의견은 중립이고요. 중립이고요. 저희는 탑픽은 대한항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물류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물류 쪽은 저희가 현대글로비스 네. 그리고 이제 대한통운 뭐 오늘 많이 말씀 안 드렸지만 대한통운이 지금 주가가 그냥 많이 부진한 상황인데 펀더멘털 대비 괜찮아서 그 두 개를 이제 대한통운이 CJ 대한통운이죠? 네네 맞습니다. CJ 모그룹이 좀 힘들어져도 괜찮습니까 여기는? 그래서 주가가 빠졌는데 네. CJ 대한통운 자체는 상당히 펀더멘털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택배가 좀 좋아지나요? 택배가 물동이 막 좋아지는 건 아닌데 뭐 가격이 많이 그 인상이 되어 왔었고 그리고 이제 물성이 좀 바뀐다. 좀 작은 택배 물량을 더 많이 하려고 지금 그쪽이 마진이 더 좋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올해 아마 이제 작년에 엄청나게 실적이 막 2배씩 나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운송업종 중에는 올해 이익이 증익하는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려는 쿠팡이죠. 쿠팡인데 쿠팡 때문에 이제 뭐 이제 마켓시를 뺏기는 아니네. 쿠팡이 워낙 공격적이고 요즘에 돈도 벌기 시작하니까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 론치한 그 오네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네. 네. 쿠팡 저기 거기서 직원들은 아니고 마치 예전에 그 다른 택배 회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뭐라 그럽니까 외주 차량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지입 차량들이 막 그냥 배달하고 택배처럼 하는 거죠, 여기 오네가. 오네는 뭐냐면 도착 보장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 예. 그게 아닌가 그러면? 오늘 오네, 뭐 내일 오네, 오네. 뭐 온다라는 뜻이 또 포함되어 있는데 브랜드를 론치했는데 네이버와 이제 협업을 하면서 이제 정확한 도착을 좀 보장해주는 그래서 거의 뭐 당일 서비스. 당일은 아니고. 당일보다는 보통 이 길이 많긴 한데 이 길. 예, 도착 보장률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그런 것들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네이버 이제 쇼핑 가보시면 그런 거 알 수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네이버 쇼핑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네, 오네. 네, 진짜 그런 오늘 오네. 것들이 이제 쿠팡과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는 수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마 투자자들이 믿음을 얻게 된다면 뭐 주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재현 이사님과 함께 뭐 물류 그리고 또 항공 관련해서 좀 같이 살펴봤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네요. 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